가장 인상적이었었던 키워드가 한반도 천동설이에요. 한국은 약한 척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이제 인도태평양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 사실은 울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소개도 하고 저자분과의 인터뷰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네, 저자이신 김동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님 소개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기자로 계시면서 취재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엮어서 이제 쓰신 거잖아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언론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VOA는 그 미국 최초의 이제 국영 방송이고요. 사실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943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연설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심을 느꼈다고. 진짜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거에 의식해서 화루가의 대화라는 그렇죠. 채널을 파이어사이드 챗. 하고 굉장히 그 대중연설에 뛰어나는 사람이었는데 괴벨스 선전장관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라디오가 대중 보급화된 나라잖아요. 정작 이제 미국이 전쟁에 나서면서 이제 독재국가에 맞서는 미국만의 민주주의적인 선전 방송이 무엇일까라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진실이 곧 이긴다.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전쟁에서 패한다고 해도 거짓 방송하지 말자. 우리가 계속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은 적의 국민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점점 그 사실을 믿게 될 거란 말이죠. 미국이 불리한 뉴스도 그냥 전파하게 되니까. 그래서 종국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엄청난 심리적인 동요를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 설계한 게 이제 VOA 방송의 목적이고요. 따라서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책이나 팩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보급을 하는데 타겟 국가들이 있어요. 북한을 포함해서 40개의 국가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어 서비스, 이란어 서비스, 러시아 서비스입니다. 미국이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상은 이렇다. 뭔가 이렇게 미국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진실을 알려주면 따라오지 않겠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적성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정책을 알리고 싶은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뿌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일단은 여기 책에도 조금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연방정부 소속의 이제 언론 매체다 보니까 너무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쓴 게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VOA는 그 맨데이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독립된 존재로서 방화벽 정책이 있어서 국무부나 백악관이나 이쪽에서 아예 편집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의회의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권은 의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인 출신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세그먼트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진짜 미국의 속내를 가장 최전선에서 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독자들의 몫이고 어쨌든 이 현실이 이렇다. 이제 미국의 속내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에 좋은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본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키워드가 한반도 천동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교 정책을 만들고 했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하는 건 맞는데, 이 한반도 천동설은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결의 의미거든요. 어떤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기가 막힌 키워드를 뽑아내셨는지 궁금해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뭐 누구라고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공직에 계셔서 전문 외교관들이 굉장히 자조적인 목소리로 한탄하는 그 용어를 제가 이제 적절하구나, 이 표현이. 우리는 한반도 중심으로 너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사실은 한반도 중심이라고 하면은 북한 이슈 중심이죠. 꼭 북한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가령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이제 2006년도에 갔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소수 병력이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근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영어 통역병 전우 중에 이제는 하사로 추대된 그 윤장호 하사가 폭탄 테러로 이제 전사하셨어요. 당시 위로하러 찾아왔던 이제 미군 장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긴 한데 너희들 우리 일주일에 몇 명 죽어나가는지 아느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전사했던 숫자가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후방에만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다산 동위부대도 전투부대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너무 한반도와 직결되는 주제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외교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인데, 미국이 원하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동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상당히 발빠르게 미국과 발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은 뒤늦게 이제 합류하긴 했지만 당장 우리와 관련이 없는 좀 남의 얘기처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도 일본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에 자원금을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침공이 개시되기 한 2주 전에 사실은 그 일본 외교관하고 언론인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 언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갈등 관계가 단기적으로 되면은 당장은 대치 국면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관심 주제는 사실 타이완 문제다. 결국은 타이완이 침공했을 때 일본만으로는 이제 버겁다는 거죠. 말로는 유럽 사회에서 이제 도와줄 거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일종의 투자거든요. 투자 그러니까. 개념으로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거 있을 때만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어김없이 어느 언론사에서 그런 말 써요. 한반도 북핵 이슈, 미국 대선의 뭐 주요 변수가 될까. 그렇게 내가 몇 년 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절대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반도 천동설의 예가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린 궁금하잖아요. 미국 정계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CSIS의 존 햄리 소장 네네. 아시죠? 그분하고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뭐 이렇게 한미 관계 연합 공통한 사령- 사람들이 네네. 이제 공동 보고서를 내요. 그 당시에 이제 설명회 때 이제 존 햄리 소장이 말했던 게 한국은 약한 척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역할이 국력에 맞지 않는 것은 협소한 상상력 때문이라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담 분담의 burden 역할 sharing. 확대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역할이 북한에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G10 국가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동맹국으로서 그에 상응한 역할을 하라는 게 이제 미국 워싱턴 주류사회의 시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그렇죠. 작년에 이제 북한이 3월 달이었나? ICBM을 이제 오랜만에 재개를 했어요. 닷새 뒤에 이제 하원에서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방부 부차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같이 출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주어진 발언이 4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중국 문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언급이었거든요. 사실 북한 문제는 원래도 차선이 위협지는 점점 더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북한하고 이란이 이슈에서 경쟁하는데 이란보다 훨씬 더 승리에서 떨어진다. 북한이. 워싱턴 DC에서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누구도 북한이 바로 다음날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아직 핵을 보유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쪽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거대 패권 경쟁,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미국하고 중국 얘기거든요. 펜타곤에서는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보나요? 펜타곤의 입장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모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입장입니다. 타이완 침공 시 미군의 준비 태세나 워게임을 이제는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작년엔가 나왔었어요. 올해 초인가 그 CSIS에서 그 월게임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참 뭐 화제가 되고 뭐. 그 재밌는 것이 혼자만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와 같이 실질적으로 한국은 참여 안 했나요? 한국은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 안 해요? 그때 타이완 침공 가능성이 이제 국방부 발로 이슈화가 되면서 굉장히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이었어요. 기자들이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타이완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서 유사시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말을 해요. 미국 고위 관리들이 어쨌든 이 한국을 지목하면서 역할을 논의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완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이제 한국의 이제 많은 분들은 한국군이 참전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랑 거기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충분히 이해들 하고 저도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갈 나이라서 근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미국이 무엇을 그럼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고 예전 같았으면 이제 타이완하고 한반도 문제하고 분리해서 봤잖아요. 근데 점점 이 문제를 같이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라카메르 사령관이죠. 주한미군 처음에 취임했을 때 인준청문회를 하잖아요. 많은 의원들이 전통적인 한반도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타이완 무력 침공 시 주한미군 역할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보급이 들어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에는 그 보급이 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뭐 이게 되게 실질적인 질문을 많이 해요. 중국이 이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우 북한이 그걸 기회를 이용해서 남침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타이완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엮어서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한국의 역할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국의 셈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국방전략서라는 보고서를 봐야 돼요. 국방전략서의 그 핵심 전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이상 무분별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자원을 효율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그 테러, 뭐 중동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수혜를 받았던 우리 자유세계 동맹들이 부담 분담을 해서 그 빈틈을 메꿔줘야 된다. burden sharing. 이게 burden sharing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타이완 문제를 적용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이 반접근 지역 거부라고 해서 anti-access 예, 맞습니다. area. 예. 미국은 이제 항공모함으로 이제 병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이런 해상 전략이 못 들어오게 그냥 미사일로 그냥 때려 부수는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이게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가용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제 한국과 일본이란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범위가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태평양이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공격받을 때도 적용이 되고 아시아 그러니까 태평양까지 모든 걸 아우르기 때문에 타이완이 유사시 동맹국이 위급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미군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상무적 의무 조항에 따라 참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는 참전 안 해라는 논리가 그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전쟁 때 36,000명 죽었어. 뭐 얘기가 맞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워낙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미국하고 동맹국이긴 하지만 중간선을 좀 잘 지키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에 반면에 진영을 골라라 하는 주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워싱턴 DC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이제 화법을 많이 썼죠. 미국 상대에서도 우리는 다 잘 지내야 되고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국이 지렛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또 멀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의존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할 말도 있는 거죠. 사드 배치 때 그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때 미국은 얼마나 뭐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뭐 이거.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논리를 펴는 만큼 미국도 논리가 진화를 많이 해서 지금은 군사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이슈가 같이 나오잖아요.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공급망을 이제 중국을 뺀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선택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뭐 중국에 남을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 너 뭐 네가 선택하는 거가 내가 존중은 하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제품을 사기를 우리는 권유할 거야. 결과적으로는 양제태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선택은 너네 자유긴 한데 뭐 저쪽을 선택했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저쪽 가서 놀아. 막 약간 이런 식의 강요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한국의 어떤 이제 외교로서의 어떤 그런 뭐 묘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이제 읽은 부분 뭐 이런 거는 외신 뉴스 혹은 뭐 외국에 관한 뉴스, 미국이 이런 거 했다 뭐 들을 때 이거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이거였어요. INF 파기하고 미사일 사거리 지침. 지금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이제 철폐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자주권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근데 거기에 숨어있는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가를 사실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배경부터 이제 설명하자면 네. 그게 1987년도인가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뭐 실험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서로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없었지만 이제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뭐 그 당시에 현존하지 않았던 기술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국은 신경도 안 썼는데 INF 조약에 이제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껏 그쵸?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신나게 만들었지. 이게 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2AD 전략이라는 게 미국 항공모함이 이제 태평양 들어오려고 하면은 엄청난 미사일 가지고 이제 부술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환경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2AD가 사실 그거잖아요. 1 도련선 안에 자기네들 내해화를 만들고 2 도련선 안에는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것을 그냥 엄청나게 양산을 해갖고 미국 항공모함이 이 도련선 안쪽으로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사실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강경했고 결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하는 조약이라서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존 볼튼 네. 이제 백악관 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만들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디냐? 호주, 일본, 한국이었어요.
그 발언이 너무 한국 언론에서 좀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아직 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만들겠다고 선언한다고 해갖고 무기체계가 금방 이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할 동안 한국이 사거리 지침을 늘려주면은 미국 대신 한국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의도가 분명히 이제 작용된 것 같고, 더 나아가 사정거리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거리 미사일이 개발이 됐을 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까지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거 아니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직 없으니까 뭐 니네 거 중거리 뭐 이런 거를 뭐 배치를 해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께 들어와도 뭐라고 하기는 조금 머쓱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해제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때 가서 또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미리 조금 생각을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또 비판하는 이제 대상이 같은 언론인이세요. 규모가 있는 언론 매체면은 다 미국 특파원은 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많이 전하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판적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특정 뭐 언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한국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국영 방송에 소속된 기자로서 현장에 가보잖아요. 어제 워싱턴 DC가 사실은 되게 큰 아고라와 같아서 그 소모임에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타이완, 중국, 일본 기자들이나 대사관 무관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한국 언론들이 잘 없더라고요, 현장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을 어쨌든 대신 물어봐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보도를 하면은 그게 재인용돼서 보도가 되는 거죠. 계속 리사이클링 되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좀 이제 일을 대충을 해서 안 물어봤으면 사실은 그냥 뉴스가 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 언론들이나 타이완 언론들은 자기 자국 관련된 어떤 내용이나 그런 현장에 항상 가 있고 질문을 많이 해요. 유의미한 어쨌든 이 흐름을 캐치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언론을 접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다 보니까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한반도 천도설에 매월 수밖에 없던 구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특파원 규모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워싱턴 DC 특파원만 뭐 9명 정도 이상 되는데 뭐 한 언론사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파원이라는 게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특파원 수는 사실 점점 해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VOA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서비스는 한국어로 이제 인용이 되니까 특파원을 보내나 받아 쓴다. 받았으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스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사에서. 근데 사실은 저는 미국 국영방송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 매체로서의 관점을 온전히 대표하지는 못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가령 이제 2021년 이제 3월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 당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한반도 관련된 청문회를 했었는데, 청문회가 우리나라도 국회도 그렇지만 질의응답까지 하면 그 4시간이 넘어가요. 그렇죠. 기사 마감이다 뭐 이런 걸 한국하고 시간을 맞추려면 사실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국 언론들은 안 그런 기자들도 있겠지만 서면 지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보도자료 비슷한 보도자료 건가요? 같은 걸 그걸 보고 이제 야마를 써서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끝내요. 야마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보통 그런 내용은 서면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늘 내나 들었던 얘기. 예. 진짜 중요한 그 엑기스 같은 정보는 그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답니다. 한 의원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북한의 미사일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 미사일 방어 역량 어떻게 지금 개선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례적인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올해 안에 추가로 이제 2개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더 배치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죠. 당연히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게 사실 큰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한국 언론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언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서면 질의서 같은 데는 안 나오는 서면 질의서 거잖아요. 같은 데는 안 나오죠. 네.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기사를 이제 쓸 때까지 어떤 한국의 언론도 다루지 않은 거예요. 현장이 없었으니까. 현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기사를 쓰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그걸 쓰지 않거나 그냥 누가 놓쳤으면은 배치 계획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게 놓친 거잖아요. 그렇게 놓쳤을 특종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회 현정이 없었을까요? 한반도 총동설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 구조가 사실은 이게 현장에 있는 특파원들이 이제 기사를 물어다가 발제하는 형식보다는 아직은 서울 관점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게 어쨌든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이제 꼭지를 맞춰서 기사를 써라. 약간 이런 레파토리가 좀 아직 많은 것 같아요. 그거랑 현장이 없는 거랑 큰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적으로도 어쨌든 부족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워싱턴 DC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한국 기자분들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이거 사실 일본 얘기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한미 동맹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기사거리가 될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은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좀 태도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한국 기자분들, 특파원분들은 뭐 미일 동맹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들 갈까라는 그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펜타곤 당국자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한국 언론들이 이제 북한 관련된 질문만 하니까 한국 기자들은 북한 매니아냐고. 미국 국방부 당국장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제 인도태평양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싶은데 한국은 자기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인도태평양에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청사진을 했으면 물어볼 법도 한데 너무 북한에 대해서만 치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저도 한국 국민이니까 일본은 어쨌든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제 북핵을 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은 입장일 수 있냐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울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국자들이 상대하는 언론이라는 게 결국 그 나라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한국을 보는 거예요. 한국이 관심거리가 이것밖에 안 돼? 다행인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그동안 안일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저는 이미 연구소를 떠나온 지도 좀 됐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 당시 다닐 때 제가 느꼈던 것하고 조금 비슷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적혀 있었고 미국적인 시각이다라고 비판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더 한 번쯤 읽어봐야 되는 굉장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블루프린트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정보가 좀 많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